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영희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 차 문화를 읽다라고 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함께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구산선문의 차 문화라고 하는 주제로 발제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료 보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번 그 세미나의 주제로 받았던 구산선문의 차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의뢰를 받았던 주제인데요. 이걸 받고서 잠깐의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후에 발표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 후기라고 하는 어찌 보면 시기를 중심으로 분류된 그러한 주제들이 아마 각 연구자분들한테 의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특정 조금은 약간은 성격이 다른 그런 주제로 의뢰를 받아서 여기서 제가 먼저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랬을 때 왜 구산선문일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고요. 어찌 보면 통일적인 그러한 통일성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있어서는 삼국시대 혹은 통일신라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분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잠깐의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나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분류가 조금 더 타당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구산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산선문은 9개의 선종 문파를 총칭한 그러한 명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넓게 보면 불교라고 하는 카테고리이고요. 조금 더 좁게 이렇게 분류를 하자라고 하면 붓다의 마음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불립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종지를 추구하는 선종이라고 하는 특정 종파가 형성되던 시기에 형성된 9개의 선종 문파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고요. 이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문파는 당시 당나라로 유학을 갔던 그 승려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선을 전래하고 그 우리나라의 선을 토착화, 안착화시켰던 그런 시기에 형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산선문의 어떤 그 선사들이 유학을 갔던 그 당나라 시기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선종의 황금기로 일컬어지던 그러한 시기였고 그 시기에 어떤 선종의 어떤 특정 사상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전래해 오면서 역시나 차 문화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함께 전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앞서서 제가 왜 구산선문일까라고 하는 이 의문에 어떤 답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차와 관련되어 있던 문화가 당시에 전래가 되었고 당시에 차 문화라고 하는 것을 선도해 갔던 그러한 부류가 구산선문의 선승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는 그 차 문화적인 양상의 모습이 당시에 어떤 그 차 문화의 어떤 모습들을 면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구산선문의 차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제로 제시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차 문화를 전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하에 당에 들어간 것은 아니긴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선종의 유입과 함께 당시 선종의 그 스님들이 선사들이 차 문화와 합일화되어가는 일상화되어가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그러한 차 문화가 함께 전해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통일신라 혹은 삼국시대 통일신라라고 하는 이 시기가 앞서 박동춘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차 문화의 맹하기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요. 맹하기, 형성기, 도입기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시기 분류이고, 그러한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입당 구법승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들의 차문화 양상이라고 하는 걸 살핌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한국 차문화 형성기의 문화 양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유추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썼던 건 당시의 어떤 문헌 고찰이라든가 자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미비하다라고 하는 측면은 차문화뿐만이 아니라 선종의 어떤 검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너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그러면 조금 더 타당하게 그 부분을 찾아본다, 유추해 본다라고 했을 때 당나라의 어떤 차문화, 당나라 당시의 선종의 어떤 선풍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유학을 했던, 수학을 했던 선사들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문화적인 검토를 통해서 당시 우리나라 남할여초의 어떤 차문화라고 하는 모습들을 조금 유추해 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선종의 어떤 선풍과 관련해서도 구산선문 선사들의 개개의 어떤 특징적인 사상들을 살펴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그들이 수학을 했던, 배웠던 스승의 어떤 그 선어록이나 문헌들을 통해서 좀 살필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 측면입니다. 당시 입당 구법승들의 유학 시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에 있어서 선종이 기틀을 다졌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조, 도일, 백장, 회해, 서당, 지장, 남전보원, 여기서 백장, 회해, 서당, 지장, 남전보원이라고 하는 세 분은 마조, 도일 스님의 사법 제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로 이어지던 시기였고, 또한 백장회해 스님의 제자인 황벽희운, 그 제자인 임재의현 스님으로 이어지면서 선종 오가라고 하는 것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끽다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요 시기에 언급이 되고 있었던 차 관련된 중요한 하나의 화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인 남전보원 스님의 제자 조주 종심 스님께서 끽다거와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그 어록 말씀을 남겨주셨던 시기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지점은 백장회해 스님이 청규를 제정했던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생들의 그 삶 속에, 수행 속에 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숙이 자리하던 그런 무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또 가능했던 하나의 이유가 당시 차기로 살펴보자면 유구 다 아실 겁니다. 유구라고 하는 분이 다경을 저술해서 차 문화 차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립되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기들이 잘 맞아 들어가서 차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구산 선문의 차 문화를 살핌에 있어 먼저 구산 선문 선사들의 어떤 사상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선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차 문화의 정신, 차 문화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들의 어떤 기록, 아주 작은 미비한 기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당시에 중국차의 음용법이라고 하는 것 또한 들어와서 당시에 사람들이
일부 계층이긴 하겠지만 음용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그런 내용들은 사상적인 부분, 그다음 응답법, 제다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산선문의 형성과 선풍의 전개라고 하는 작은 주제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중국 선종사의 법맥도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조금 송구한 마음이긴 한데요. 그래도 많은 필요한 그러한 분들을 좀 담아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금 작은 글씨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파란색 테두리 안에 제가 파란색 테두리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이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 구산선문의 선사들이 당에 들어가서 수학을 하면서 함께 교류했던 혹은 배웠던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던 그러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선종의 초조로 언급되고 있는 보리달마 스님을 시작해서 육조 해능 스님, 그리고 중간에 제가 사조 도신, 그 다음 범랑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파란 요 부분을 이렇게 따로 명시를 해드렸던 건 이유는 이후에 이분들은 남종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풍을 구가했던 그 흐름이고, 이 흐름은 육조 해능에서부터 전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산선문의 그 중요한 세 분들이 서당 지장으로부터 법을 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시를 명시해 두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이분들이 남종선 중심의 선을 도입하기 이전에 이 범랑이라고 하는 스님이 사조 도신으로부터 북종선 계열의 선종을 전래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기는 살펴볼 수 있는 측면은 있고요. 하지만 이후에 오늘날까지 선종의 주된 흐름이라고 하는 건 남종선 중심의 이 사상적인 부분들이 국내 한국선의 주요한 그러한 주류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치원의 지증대사 적조탑 비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적도의 아까 앞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보시면 도의라고 하는 작은 글씨로 제가 소개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헌덕환 13년에 821년에 선종을 전래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중간쯤 이를 기점으로 해서 고려 초까지 많은 입당 구법승들이 귀국하면서 남할여초의 선법이 흥하게 되면서 구산선문을 형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걸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고려 태조 15년에 수미산문이라고 하는 마지막 산문이 형성이 되면서 약 1세기 동안에 형성된 그러한 선종의 문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종선 계열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중국의 어떤 그런 선풍의 내용들을 토대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중심입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 속에서 크게 9개의 산문을 조금 나열을 해보면 가지산문, 실상산문, 독리산문, 복림산문, 사자산문, 사굴산문, 성주산문, 그 다음에 희양산문, 수미산문이라고 하는 9개의 선종 문파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 중에 여기 희양산문이라고 하는 8번째로 제가 작성해 놓은 여기를 빼고 나머지의 모든 그 선사들은 전부 당에 다녀온 이후에 이러한 산문을 개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징적으로 여기 맨 마지막 아래쪽에 수미산문을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또 앞에서의 여타 다른 그 산문들과 좀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 주로
마조 스님,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마조 스님과 그 제자들 중심의 이 선풍이라고 하는 계열을 임재종 계열이, 후대의 임재종으로 형성이 되면서 임재종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쪽 많은 스님들한테서 법을 배워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미산문이라고 하는 한 그 산문은 이쪽 조동종 계열의 에서 법을 배워온 것으로 특징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재종은 오늘날까지 한국 선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측면이고요. 조동종은 주로 일본에서 흥하고 있는 그런 선종의 흐름이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상적인 부분인데요. 구산선문의 어떤 중요한 사상이라고 하면 남종선 계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남종선 계열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건 무념과 무수지수라고 하는 사상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무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의 무수지수라고 하는 두 가지를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무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불교에서의 반야지혜라고 하는 그 측면을 여기에서는 무념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조금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무수지수라고 하는 건 닦음이 없는 닦음이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 닦음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이 곧 생활 속에서의 일상적인 삶과 같이 연관시켜서 형성되는데, 즉 달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평상심 시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선어가 형성이 되는데 중요한 하나의 사상적인 내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무수지수에 대한 내용이 평상심 시도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과 연결이 되면서 생활선이라고 하는 거, 노동선이라고 하는 이 흐름으로서 선종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마조 스님, 마조 도일 스님에 이르러 그 형성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마조 스님의 법을 이은 서당 지장이라고 하는 그 스님도 역시나 평상심 시도라고 하는 것,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백장 스님과 여타의 모든 남종선 계열의 스님들이 주로 이러한 사상을 토대로 그 법을 펼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는 측면이고요. 어쨌든 서당 지장이라고 하는 이 스님 문화에서 앞서 세 분의 구산 선문 중 세 분의 선사들이 법을 이어서 이렇게 그 산문을 개창을 하셨는데, 뭐 여담이긴 하지만 서당 지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다른 어떤 그 스님들의 가풍에 비해서 굉장히 온화한 그러한 면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유학 생활이라고 하는 그 힘든 생활 속에서 조금은 보다 더 따뜻한 그러한 성향을 보이시던 이 스님 문화에서 세 분의 큰 스님들이 법을 이어받고 국내로 들어와서 산문을 개창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 도표에서 보여드렸던 이 측면이 이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마조도일 스님, 그 다음에 백장회의 스님, 서당 지장 스님, 그 다음에 도의 홍철 해철이라고 하는 세 분의 스님이신데, 물론 서당 지장 스님에게서 법을 이어서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공통적으로 백장회 스님 문화에서도 수확하셨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구산선문 차문화라고 하는 걸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어떤 당에 유학을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은 어찌 보면 오늘날 승려들의 신분보다는 뭐 다양하게 차이는,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당시는 굉장히 지배계층의 어떤 출신들이 당에 유학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차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어떤 신문물이라고
회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들에 의해서 유입되거나 전래되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백장회라고 하는 스님 앞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선종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종이 교종으로부터 독립시켰다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업적으로 평가가 되는 분인데, 그 이유가 선종만의 생활 규칙인 청규를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청규 속에서 생활선, 노동선이라고 하는 이 흐름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백장선사와 관련한 굉장히 유명한 하나의 일화인데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인도의 어떤 불교와는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의 어떤 수행 풍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중국 선종 혹은 남종선의 특징으로서 대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청규라고 하는 거 혹은 생활선, 노동선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그 스승인 마조 스님의 평상심 시도라고 하는 이 어떤 가르침 속에서 이어질 수가 있었고요. 이 생활선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셨던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청규의 내용에도 담겨지고 그를 통해서 생활선이 하나의 선종의 특징으로서 살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역시나 차와 관련되어 있는 생활, 차 문화라고 하는 것도 수행과 분리되지 않는 혹은 생활과 분리되지 않는 일치된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백장 스님이 청규를 제정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장회 스님이 제정한 고청규는 안타깝게도 오늘날 전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청규가 1103년에 만들어진 선원청규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고청규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들을 유추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선원청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차라고 하는 것이 선승들의 생활 필수 품목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선사들이 사찰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차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품이다. 어찌 보면 이건 그 수행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 수마라고 하는 걸 쫓아내기 위한 각성 효과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내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청규에 보면 필수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의례와 관련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측면인데, 선원청규 내용 중에 차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형식적으로 의례화되어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다. 즉 차와 관련되어 있는 생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선사들의 의식 중에 하나로서 다져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차를 마신다, 차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나 수행의 한 모습으로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장 스님의 어떤 청규의 제정이라고 하는 건 차 문화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더는 앞서서 끽다와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조주 종심 스님의 그 내용인데요. 어떤 그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찾아왔더니 그 조주 스님이 일찍이 여기에 온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스님이 왔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조주 스님이 그냥 차나 한 잔 마셔라 라고 응대하셨던 이 내용, 그리고 또 다른 스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자 그분은 여기에 왔던 적이 없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했고, 역시나 조주 스님이 역시
똑같이 차나 한 잔 마셔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응대를 하셨죠. 이 부분을 굉장히 의아해한 당시 원주 소임을 보시던 스님이 왜 일찍이 왔었다라고 해도 차나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온 적이 없다라고 해도 역시나 차를 마셔라 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똑같이 조주 스님께서 차나 한 잔 마셔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응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끽다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조주 스님은 당시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접 체험이라고 하는 거, 왔다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별적인 견해를 벗어난 그러한 너의 직접 수행으로서 원주 스님에게 너가 그렇게 분별적인 생각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너 스스로가 수행을 통해서 알아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차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만큼 차라고 하는 것이 선사들의 생활 속에 이미 일상화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사들은 수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서 나아가는 분들이고 그러한 제1의 목표라고 하는 측면을 차라고 하는 소재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차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물품으로서 여겨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주 스님 이후에 많은 선사들이 차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하나의 당시의 어떤 그 선원에서의 생활 모습들, 청규라든가 뭐 차를 통해서 수행을 비유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에 들어가서 법을 고하고자 선언해서 수행의 어떤 모습들을 했던 구산선문을 개창한 많은 선사들 역시 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유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걸 가늠해 볼 수가 있고 그러한 몸에 배인 차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 들어와서 단기간에 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의 스님만 도의 국사만 해도 37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당에서 유학을 보냈던 그러한 시기였고 그러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몸에 이미 배어버린 차 문화라고 하는 것이 쉽게 달라지거나 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유추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도의 스님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개창조로 이렇게 추앙되고 종조로 추앙되고 있는 분인데요. 이제 그분의 어떤 선풍 그리고 차 문화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기록들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당시에 어떤 그러면 뭐 도의 스님이나 중요하게 우리가 이렇게 구산 서문을 개창했다라고 알려지는 분은 아니긴 하지만 역시나 당에 유학을 다녀오셨고 몇 번 말씀드렸던 백장회에 그리고 서당지장 스님에게 법을 배웠다라고 알려져 있는 진광국사 해소 스님과 관련해서 기록이 한 가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기록을 잠깐 살펴보면 혹시라도 외국향을 가져다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곧 질그릇에 잿불을 담아 환을 만들지 않고 태우면서 나는 이것이 무슨 냄새인지 알지 못하겠다. 다만 마음을 정성스럽게 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 차를 공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솥에 서프로 불을 지펴 가루로 만들지 않고 끓이면서 나는 이것이 무슨 맛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냥
배를 적실 뿐이다고 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당시에 어떤 그 차 문화의 어떤 면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그러한 기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첫째, 당시에 차라고 하는 것이 공약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 중간쯤에 보면 중국차 한 명을 공양하는 사람이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차라고 하는 것이 공약물로 인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약물로 올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하다, 귀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또 한 명이라고 하는 수입차가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국차라고 하는 제가 한자를 쓰지 않아서 그런데요. 어쨌든 한 명이라고 하는 수입차가 있었음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한 명 이외에 다른 수입차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향후되고 있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당물로 수입된 차가 기중품으로 유통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돌솥에 불을 지펴 가루로 만들어 마시는 중국의 음다법 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솥, 아까 처음 읽어드렸던 그 진강구서 해소와 관련되어 있는 기록에 돌솥에 섭으로 불을 지펴 가루로 만들지 않고 끓이면서라고 하는 이 기록인데요. 이걸 통해서는 첫째, 가루로 만들어 마신다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나는 그걸 가루로 만들지 않고 끓여서 마시겠다라고 하는 이 기록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측면이겠죠. 여기서 그 가루를 만들지 않고 끓이면서라고 하는 단순한 이 표현만 봐서는 특정한 음다법이라고 하는 암다법과 자다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좀 유행되고 있었는지는 가늠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형태의 중국풍의 음다법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해소는 그러한 음다법과는 차별화해서 그냥 끓여 마셨다라고 하는 이 점도 그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그 구법승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음다법뿐만 아니라 제다법, 차를 만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조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청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백장회 스님을 통해서 생활선이라고 하는 것, 노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의 생활선 수행 그리고 노동 일하는 것을 수행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한 항목 중에 차를 만드는 일 또한 포함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승들의 노동의 일환으로 차를 재배하였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를 반증해 주는 건 중국 사찰에서 생산되는 차의 전통은 이후에도 많은 중국의 이름난 명차를 사찰에서 재배하고 만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살펴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나라 고려에서도 이후에 물론 형성된 측면이긴 하지만 사찰 주변에 다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서 역시나 당에서의 어떤 차를 만들고 마셨던 그러한 문화가 국내에 들어와서 같이 전개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각주로 넣어드렸던 건 중국의 유명한 그러한 명차들이 사찰 중심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차라고 하는 것이 졸음을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선승들의 수행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처음에 전개가 되었고, 그것이 선사들의 어떤 중요한 물품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으며, 의식적인 그런 형식 의례와 관련해서 정립되었던 그 수행 의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립되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중국 선원에서의 그 차 생활의 모습들이 입당해서 법을 구했던 그러한 선사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바이며, 그분들에 의해서 당시에 남할 여초에 구산선문이 형성이 되고, 그 구산선문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차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어서 전승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입당 구법승들 외에도 다른 분들도 역시나 당에 들어가서 유학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들보다 조금 더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차를 만든다거나 마신다라고 하는가, 그런 것들이 하루의 일과로서 형성이 되었던 그런 문화를 몸에 배워왔던 분들은 이런 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들에 의해서 전래된 차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여타의 다른 계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대략 여기까지 해서 제가 구산선문의 차 문화라고 하는 주제로 준비한 내용인데요. 조금 더 정확한 기록들이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구산선문의 어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차 문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만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